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제 32강 배울 거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치 사회적 운동의 전개랑 시민사회의 형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에는 자유주의 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자라는 움직임이었었고,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 일어난 두 개의 혁명을 배웠었는데, 첫 번째가 7월 혁명이었지. 나쁜 새끼 누구? 샤를 10세. 샤를 10세가 전제정치를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난을 일으켰었지. 그래서 그게 봉기가 됐고 혁명이 된 거예요.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2월 혁명 때는 뭘 요구하면서?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일어났던 게 2월 혁명이었지.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야, 우리 노동자들도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선거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요구를 했지. 그래서 무슨 운동을 펼쳤다? 그렇지. 차티스트 운동을 펼쳤고, 하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국 내에서도 자유주의 개혁을 해나갔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있었던 뭐 심사법이라든지 이런 거 없앴고 다양한 뭐 개혁들 추진한 거 그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기억나요? 그치. 우리가 진도를 다 못 나가서 여기까지만 배웠었지. 오늘은 이어서 배울 겁니다.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민족주의 운동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자유주의 운동은 말 그대로 자유를 중요시 여기니까 야, 우리도 자유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래서 투쟁을 한 거였었지. 오늘은 뭘 중요시 여기니까 민족주의일까? 맞습니다. 민족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하면은 또 어떤 것들을 열망하냐? 일단 독립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우리 민족이 잘 살려면 남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아야 돼. 그게 독립하는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 뭐? 통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 돼. 그럼 영토 확장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하나로 대단결해야 되겠지. 그게 통일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운동하면 독립과 통일을 열망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오늘 두 개의 통일을 배울 겁니다. 어떤 나라랑 어떤 나라의 통일을 배우게요?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탈리아하고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볼 건데, 일단 이탈리아랑 독일은 엄청 쪼개져 있는 상태야. 원래 독일은 어떤 국가였는지 혹시 알아요? 프로이센도 맞는 말인데 아주 전에 프랑크 왕국이 무너지고 나서 생겨난 국가. 아닌데.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지. 그래서 전에 우리 제정군사국가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안 나는군요, 우리 중생들. 네. 맞아요. 우리 전에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걸 배웠었고, 그 지역에 작센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독일 프로이센이 형성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근데 그 신성로마 제국도 19세기 초반에 무너지게 됩니다. 해체가 됐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쪼개진 것이 독일인데, 이 독일도 아직 쪼개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통일하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지금 중부, 그 다음에 북부, 남부가 다 쪼개져 있는 상태였어. 특히나 이탈리아에는 무슨 명이 있는데? 베네치아령? 황령. 맞아요. 교황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것도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오늘 통일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탈리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탈리아의 그런 주요 지역의 이름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교황령이 이쯤에 있어요. 기억나? 교황령이 뭐였는지? 우리 프랑크 왕국 할 때 했었는데 클카 비카 해가지고 피핀이 막 해가지고 영토 확장해서 롬바르드족 몰아내고 그 영토 교황한테 기증했고 그게 교황령의 시초가 됐었던 거 기억나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남부 지역으로 가면 우리 교재에도 아마 실려져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이 남부 지역을 우리는 시칠리아, 다른 말로 양시칠리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시칠리아 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국이 있는 상태고, 여기 섬 하나 있지? 이 섬 이름은 뭐게? 거기 써있긴 한데 사르데냐?
사르데냐 왕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열이 돼 있는 상태야. 여긴 교황령, 여긴 시칠리아 왕국, 여긴 사르데냐 왕국. 이탈리아 분열되어 있는 상태고 이 본토도 지금 다 각자 뿌리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합쳐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르데냐 왕국에다 별표 쳐보세요. 이 사르데냐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되었다라고 오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내용은 필기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통일. 자, 이탈리아 지금 정말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었지.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탈리아의 통일을 건의했던 사람, 그리고 요걸 열망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치니라는 사람이었어. 마치니. 이 마치니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통일이 건의되게 되는데 이거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당시에 마치니가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았었냐면 우리 전에 배웠을 거야.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혁명 두 가지 있었지. 첫 번째가 7월, 두 번째가 2월. 2월 혁명에 영향을 받았어요. (2월) 혁명에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쟤네들도 저렇게 열망해가지고 선거권 얻어냈잖아. 그럼 우리도 우리가 열망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지 않겠어? 통일해보자 라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니 때는 2월 혁명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고 어떤 당을 중심으로 계속 통일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 당이 무엇이냐면 전에 배운 혹시 그거 기억나? 카르보나리당. 맞아. 학생조합 우리 독일에서는 뭐 부르젠샤프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에서는 카르보나리당 있었고 등등등 다양한 그런 빈 체제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보였다라는 얘기 있었지. 그런데 그 카르보나리당이 이름을 바꿀 겁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당이라 해서 청년 이탈리아 당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결성이 되었다. 카르보나리당이 더 좋은데. 아 진짜? 청. 아니 근데 맛있어졌잖아 이거. 뭐라는 거야? 청년 이탈리아당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니 때는 이탈리아의 그런 통일을 열망하기도 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물로 가볼 건데요. 이 사람도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로 카부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는 카부우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카부르로 실려 있더라고요. 자, 카부르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었게? 어느 왕국 사람이었게? 아, 시칠리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프랑크 왕국은 이미 맞아요. 사르데냐 왕국이 주도하였다. 자, 사르데냐 왕국이 주도하면서 카부르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탈리아의 산업을 육성합니다. 돈이 있어야 통일하겠지? 그래서 산업 육성이에요. 일단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얘들아 전쟁하려면 어쨌든 좀 군사적인 충돌이 있겠지. 그럼 누구를 활성화해야 될까? 군대? 맞아요. 그래서 군대 육성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둔 거야. 왜냐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기반이 마련해야지 통일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래도 군사력이 꽝이면은 대져요. 그래서 군대도 육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이탈리아 위쪽에는 또 오스트리아나 이런 강한 국가들이 지역을 먹고 있는 것이 있었고 계속 견제하고 이탈리아가 영토가 커지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세력이 있었던 거야. 그게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는
내가 봤을 때는 대표적인 시비 걸고 다니는 그런 세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써봅시다. 프랑스의 지원으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한다. 오스트리아 전쟁. 자, 그러면서 위쪽으로 어쨌든 영토가 올라가겠지. 위에 있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와의 그런 뭔가 견제 같은 것도 이제는 끊어내고 중북부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중북부 통일했다. 중북부 통일. 좋아. 그럼 지금 이 상태로면은 카부르 때는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했고, 그래서 위쪽 지방을 먹은 상태, 중북부를 통일한 상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디 먹으러 가야 돼? 이미 지금 사르데냐 주도였으니까 사르데냐 섬을 먹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중북부도 먹었대. 그럼 어느 부만 먹으면 되는 거야? 남부만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남부로 출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오는 사람, 가리발디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가리발디가 출발합니다. 남부를 먹으러 출발한 거고요. 그래서 만든 조직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가 바로 뭐냐면, 자, 1번 의용군이라는 군대였어요. 자, 그런데 이 의용군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이 의용군이 입고 있는 셔츠가 붉은색이었어요. 진짜 빨간색도 아니고 진짜 좀 검붉은 피색. 버건디. 맞아. 그런 색깔의 셔츠를 입고 다 모여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붉은 셔츠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붉은 셔츠단. 그래서 의용군을 조직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리발디는 남부 지역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를 조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의용군의 활약으로 어디를 먹게 되냐면, 자, 우리 지도를 통해서 살펴봅시다. 밑에 있는 남부의 가장 최남단에는 어떤 섬이 있어요? 그건 지역 이름. 섬 이름. 시칠리아 섬 맞아요. 시칠리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나폴리 왕국 보여요? 그치? 이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이때 점령합니다. 그럼 남부도 이제 먹은 거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칠리아와 나폴리까지 점령한 상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하고 나서 이 가리발디는 어쨌든 얘들아, 의용군이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군대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왕한테 바쳤어, 이 땅을. 제가 좀 아는 애들, 힘센 아이들 데리고 점령했습니다. 선물입니다! 이러면서 기증을 한 거야. 바로 사르데냐 왕한테. 그래서 사르데냐 왕에게 헌납하였다. 왕에게 바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탈리아 왕국이라고 하는 게 수립됩니다. 우리 그동안은 뭐 나폴리 왕국, 그 다음에 시칠리아 왕국, 사르디냐 왕국 다 달랐잖아. 이걸 이제 이름을 이탈리아로 결정하고 이탈리아 왕국을 수립하게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우리 먹어야 되는 땅 하나 더 있는데 내가 얘기 안 한 거 하나 있지 않나? 코르스예요? 아니야. 맞아요. 교황령 우리 아직 안 먹었거든. 그래서 교황령이랑 하나 더 있거든. 위쪽으로 영토를 더 넓혔어. 우리 처음에 이 카브르가 위쪽으로 영토 넓혀줬는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바로 베네치아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네치아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병합하면서 이탈리아 통일 과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마치니가 이렇게 딱 열어놨어, 길을. 그래가지고 이월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청년 이탈리아 당을 결성을 하면서 이탈리아 통일을 결의했다. 그리고 나서 카부르 때는 사르데냐 왕국의 주도를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육성하면서 전쟁 준비 마쳤어. 그리고 프랑스 지원받아서 오스트리아 격파하면서 중북부 통일했었지. 남부는 가리발디가 합니다. 그래서 붉은 셔츠단을 통해서 시칠리아 나폴리 점령했었고 사르데냐 왕한테 제가 이거 의용군 데리고 영토 얻은 겁니다. 가지십시오 하고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탈리아 왕국으로 이름을 바꿨고 교황령이랑 베네치아까지 먹으면서 이탈리아 통일 과정은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독일의 통일. 자, 이제 독일도 통일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경제적인 통일을 이루려고 했어. 자, 경제적인 통일이란 무엇이냐?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은 꼭 뭐가 있냐면 세금이 붙어요. 관세. 정답. 관세라고 하는 세금이 다른 나라라면 꼭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뭘 없앤다? 관세요? 관세 없앱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관세 동맹이라고 얘기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독일에 있는 일부 지역을 비롯한 그런 국가들의 관세를 철폐합니다. 독일 일부 관세를 철폐해요. 자, 그런데 왜 일부라는 표현을 썼냐면 어떤 나라는 제외를 시켰거든? 그게 일단 오스트리아였어. 독일 내에 오스트리아가 있다라고 당시에 보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독일이라는 국가가 지금 독일을 생각하면 안 되고 독일 하나의 연방이 구축이 돼 있었어. 근데 그 독일 연방 안에 프로이센도 있는 거고 오스트리아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오스트리아를 포함을 할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 관세를 철폐했다는 거는 아직 오스트리아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제외했다 라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야, 그러면 오스트리아를 이 독일 통일 내부에 넣을 거야? 아니면 안 넣을 거야?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의회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 2번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자, 요런 거 회의라고 서술형에 잘못 적으면 깎여요. 회의랑 의회 달라요. 아, 그래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선 뭘 했냐면 헌법 제정과 그래서 헌법을 제정하면서 어떻게 통일을 할까 이런 거를 논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통일 방안 논의. 자, 그래서 이때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는 뭘 결정하려고 했었냐면 오스트리아 포함할 거야 말 거야? 라는 그런 좀 안건이 있었거든.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자. 그게 대독일주의. 포함하지 말자.
그게 소독일주의였어요. 그래서 두 개가 대립을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 결렬됩니다. 네.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의견이 과격하게 표출되고 너무 갈등이 많아서 결국에는 해산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는 피와 철로 무장한 그런 전쟁을 통해서만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등장하니 그 사람이 바로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비스마르크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스마르크가 얘기했던 건 요거예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의회를 소집했었거든. 근데 그건 이제 우리의 중대한 실수였다는 거야. 왜? 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백날 천날 이렇게 노력해봤자 어차피 싸우고 끝난다. 우리 이제 무기 준비해서 싹 다 죽이고 그렇게 통일해보자 라고 나옵니다. 화끈하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까? 철과 피. 철혈 정책.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철혈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1번. 철혈 정책.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철과 피로서 무력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변화하게 된 거였죠. 자, 그래서 2번. 뭐가 결성되냐면 이렇게 해서 좀 군비도 확장하고 그 다음에 군대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했겠지. 그래서 뭘 결성하게 되냐면 이제 북독일 연방을 나중에 결성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전쟁을 일단 했겠지. 어떤 나라랑 전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일단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그렇게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덴마크,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가 바로 인근에 있었던 국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덴마크랑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북쪽 지역을 얻게 돼요. 그래서 북독일 연방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 먹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얘들아 문제가 하나 있었다. 얘네들 통일하잖아. 얘네끼리 통일하는 건데 왜 다른 국가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냐면 국가가 통일하고 확장되면은 그 주변 국가들은 위협이 되겠지. 왜? 그만큼 세력이 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이 독일의 통일을 견제했었던 게 야 프로이센 너네 가만히 있어? 너 왜 전쟁해? 가만히 있어? 하고 이주랄했던 사람이 있었어. 그게 프랑스였어요. 프랑스랑 바로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 프랑스가 정말 견제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때 했던 게 바로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 줄이면 무슨 전쟁? 푸푸 전쟁. 그렇지. 이게 푸푸 전쟁이 돼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남쪽 지역까지 먹은 거예요. 이 전쟁에서 활약을 너무 많이 한 거지. 그래가지고 남독일도 통일합니다. 남독일 통일. 자, 그리고 나서 독일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제국에는 누가 오르게 되냐면 그 사람이 바로 빌헬름 1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 그래서 통일된 독일의 황제로 즉위한 거지.
이렇게 된 것이 독일의 통일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독일은 관세 동맹으로 경제적인 통일을 이룩하였고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라고 하는 걸 소집을 해가지고 야, 오스트리아 포함할 거야? 안 할 거야?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로 갈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통일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비스마르크는 야, 노답이야. 백날 천날 떠들어봤자 입만 아파. 우리 죽이자. 해가지고 나온 게 철혈 정책이었고 무력 통일을 통해서 결국엔 전쟁을 여러 가지 합니다. 첫 번째가 프로이센 덴마크 오스트리아 전쟁이었는데 이때는 북쪽 지역을 통일해서 북독일 연방을 결성했지. 그치? 그리고 나서 푸프 전쟁을 통해서 남독일까지 먹었고 그래하고 즉위한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비렐름 1세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국의 그런 관련된 역사 떠올려 볼까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 안 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나라로부터 독립하려고 노력했을까? 맞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노력했었고 그 혁명의 불씨가 지펴지게 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 뭘 부과했었더라? 차세 부과해서 보스턴 차 사건 했었지. 그래가지고 차 다 던져버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총사령관으로 임명됐었어? 초대 대통령으로 오는? 맞아요. 그게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전투, 요크타운 전투, 뭐 이런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 독립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있었던 아주 조그만한 그 오른쪽에 바다랑 접하고 있는 동부 지역만 미국은 먹고 있는 상태였고 계속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서부개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서부개척이랑 남북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자, 여러분들은 이제 뭘 그릴 거냐면 표를 그릴 겁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북부랑 남부의 비교부터 해보도록 할 거고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는 이 남부랑 북부의 그런 경제나 아니면 가치관의 차이 이런 거를 이해해야지만 전쟁을 이해할 수 있어서 일단 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에는 북부라고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남부 지역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북부랑 남부 자체는 무역의 그런 입장 차이가 갈리게 됐어요. 근데 왜 같은 국가 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미국은 연방주의이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서 결속력이 우리나라보단 덜해요. 그러니까 남부랑 북부의 갈등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북부는 어떤 그런 걸 원했냐면 무역 체제로서는 보호무역을 원합니다. 아유, 부역이란다. 미쳤나봐. 보호무역. 그러니까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자는 얘기거든. 왜냐하면 북부는 상공업 중심이기 때문에 물건을 생산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산업을 육성하면서 보호무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거든. 얘네는 농업, 뭐 면화재배, 목화재배 이런 게 중심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자유무역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장 차이가 또 뭐가 갈렸냐면 남부는 대농장, 아주 큰 면화, 목화 이런 농장을 재배하는 애들이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애들이 뭐야? 노예야. 그 노예들을 부려먹어야지 남부는 잘 산다고. 근데 노예제 확대에 대한 입장 차이가 갈렸어요.
그래서 북부 같은 경우에는 노예제를 반대합니다. 아니, 노예제는 일단 좀 비인간적인 그런 제도다. 이건 없애야 된다. 노예제 반대!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야. 근데 남부는 노예가 없으면 어떡해? 쫄딱 망하지. 그래서 안 된다. 미쳤냐. 우린 노예 없으면 쫄딱 망한다. 해서 노예제 찬성합니다. 소상공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원래 남부가 하던 방식이 엄청 많은 노예를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냥 기계처럼 일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고용하다 보면은 돈도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노예제를 계속 고집했던 것 같아. 그래서 노예제 찬성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의 불씨가 지펴지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링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링컨은 북부 사람이었는데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에 관련된 언급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링컨의 노예제를 찬성하는 사람이야, 반대하는 사람이야? 맞아. 노예제에 반대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럼 누가 지금 반대하겠어, 링컨에 대해서? 그치, 남부가 반대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정치계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너무 싫었던 거지. 그래서 링컨 때문에 너무 막 싫어가지고 남부가 연방 탈퇴하겠다. 난 더 이상 미국 안 하겠다. 이러면서 탈퇴해버린 거야. 이 싸가지 없는 이 남부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전투가 생겨나게 됐지. 그래가지고 링컨이 어떻게 해버렸냐면 노예 해방 선언을 해버렸어. 생각해봐 얘들아.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해버리면 노예들이 이제 다 시내에 나와가지고 얘네들도 권리를 갖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북부가 더 세지겠니? 남부가 더 세지겠니? 당연히 북부야. 왜냐면 남부가 이기잖아? 그럼 얘네 다시 들어가야 돼. 노예처럼 다시 생활해야 된다고. 그래서 북부로 모두가 다 찬성하는 분위기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투가 있었냐면 게티즈버그 전투라는 것이 있었어. 게티즈버그 전투. 이거 교과서에서 빠진 전투인데 난 이걸 왜 뺐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정말 중요한 전투인데 그래서 난 적을 거야.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결국에는 북부가 승리하고 남부가 패배하면서 이렇게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처음엔 남부가 우세했지만 결국에는 북부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링컨은 대통령에 그런 당선이 됐었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대통령으로 링컨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혁명하고 남북전쟁은 시험 문제에 헷갈리게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크타운 전투하면 뭐야? 그렇지. 게티즈버그 하면은 남북전쟁. 링컨 하면 워싱턴 하면 독립혁명. 요거 똑바로 기억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낚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린 이제 뭘로 들어갈 거냐면 러시아의 개혁으로 들어가 봅니다. 근데 진짜 남북전쟁 중학교 때랑 다르게 쉽게 배우지. 되게 간략하게. 놀랐지? 러시아 개혁은 아마 중학교 때 잘 안 다뤘을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러시아 상황부터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러시아 개혁의 배경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상한 제도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 제도가 뭐냐? 농노제입니다.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얘들아 이 똑같은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른 데에서는 노동자에게도 선거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모든 보통의 성인 남성은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하고 있는 그런 당시에 농노가 있는 거예요. 농민이자 노예가 있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지금 샤를 10세가 전제정치해가지고 걔 지금 타도되고 공화정 선포된 바에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시대를 개판이고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왜 혼자 시공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지금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데카브리스트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데카브리라고 하는 이 어원이 이제 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당시 어원으로 12월이래요. 그래서 12월의 봉기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는 왜 일어났냐면 얘들아 당시에 얘네들 독재하고 있는 황제를 러시아에서는 되게 특이하게 불렀다. 계자식? 아 계자식 아니고 차르. 차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차르의 전제 정치 이게 일단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악습 그것이 바로 농노제죠. 이 농노제에 반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또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냐면 니콜라이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고요. 이제 차르 그러니까 황제였었는데 이 니콜라이 1세 때는 뭘 하게 되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랑 전쟁을 하게 되냐면 뭐 크림 전쟁, 다른 말로는 크리미아 전쟁이라고 불러요. 우리 교과서에는 크리미아 전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자,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크림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요거 우리 세 번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놀랍죠? 이게 뭐냐? 오스만 제국이랑 싸운 전쟁으로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하하고 있던 상황이었어. 근데 얘들아 러시아 어때? 영토가 뚱뚱해요. 엄청 뚱뚱하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러시아가 더 커진다? 그러면은 오스만 제국만의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 옆에 있는 영국, 프랑스 얘네도 어때? 조졌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이 와가지고 같이 싸워줍니다. 오스만 제국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오스만 제국 싫어해요, 다들. 그렇지, 다 같이 살려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승리해가지고 니콜라이 1세 때 크리미아 전쟁은 패배한 전쟁이 됩니다. 야, 난리 났지? 지금 설상가상으로 농노제도 지금 있어. 차르 전제정치 지랄해요. 그 다음에 니콜라이 1세대 전쟁도 져요. 근데 저거 다 세금으로 했어요. 야, 나라 꼬리 안 하겠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너무 이 봉기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알렉산드르 2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르 2세. 자, 알렉산드르 2세 때는 그래서 뭘 하냐면 야, 농노들아, 알았어. 우리나라도 너희 해방해줄게. 그래서 이때 되게 중요하다. 농노 해방령 발표했어요. 해방령 발표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농노제 없어.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항상 이런 개혁을 하잖아? 그럼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이 죽고 나면 다시 생겨요. 역사의 공통점이야. 그래서 알렉산드르가 죽고 나서 농노해방령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았고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전제 정치는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꼬리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또 뭐가 또 일어나냐면 좀 얘들아 익숙해서 되게 반가울걸? 되게 반가울걸? 분하로드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분하로드 운동 왜 우리가 익숙하냐면 한국사 일제강점기 할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민중속으로라는 뜻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었는데 이 분하로드 운동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어땠어? 농촌의 사람들이 너무 글도 모르고 바보인 거야. 농촌 후졌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라에 도움도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계몽해주자 해가지고 농촌 계몽운동을 벌인 게 분화로드 운동 아니었어? 똑같아요. 이거 농촌 계몽운동입니다. 우리나라가 따라한 거야. 농촌 계몽하자.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힘을 길러보자 하면서 그런 농민들의 힘을 가중시키는 그런 개혁을 해나가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자, 밑줄진 짐의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고요. 여기 보면 읽어줄게요. 짐은 귀족원과 하원에서 개정한 다음의 헌장을 공표한다. 1조, 프랑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민은 법률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발행할 권리를 가진다. 검열 등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결코 다시 시행할 수 없다. 왕정복고 이전에 표명된 의견과 투표에 대한 모든 조사는 금지한다. 13조, 국왕은 국가의 최고 원수이다. 이걸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 15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 어렵나 보네. 쌤 졸려서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야 너도? 아까부터 계속 지금 졸려서 학교 계속하고 있어. 너도 빨리 지나지. 그래도 자, 같이 봅시다. 네. 자, 프랑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요건 이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다시 쓴 거고요. 왕정 복고가 중요한 내용인 건데 그럼 다시 지금 왕이 복구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지. 요거는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 이후에 7월 혁명을 통해서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추대될 당시에 만들어진 그런 헌법의 내용이고요. 따라서 이 짐은 루이 필리프입니다. 오케이?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자, 그래서 루이 필리프 당시에 우리가 있었던 사실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봅시다.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되었다. 이거 언제일까? 루이 필리프는 일단 30년에서 48년까지 집권을 하고 있을 당시였어요. 맞아. 훨씬 나중이야.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은 나중에 되는 거고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된 거는 훨씬 전이겠지. 그래서 19세기 초반이었어요. 그 다음에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우리 방금 배운 거 기억나? 러시아 혁명? 요거는 1825년에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루이 필리프 제위하기 5년 전이고요. 영국에서 부패 선거구가 폐지된 것, 자유주의 개혁이 일어났었던 거는 1832년이라서 루이 필리프 집권 당시가 맞습니다. 그리고 3월 혁명으로 메테르니가 실각된 거는 1848년인데 이거는 왜 안 되냐면 1848년 2월에 2월 혁명 일어나면서 얘가 실각했거든. 그런데 이건 3월 혁명 때 실각한 거니까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요. 이 한 달 때문에 틀린 겁니다. 네.